일단 부자가 되려면 월천 저축을 좀 많이 도전을 해보시고, 일단 이거를 달성했다면 일단 현금 보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하락장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상승 초반에까지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어깨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매도도 필요하다. 저는 인생을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게임. 어떤 류의 게임이냐. 저는 되게 어렸을 때 게임 중독자였거든요. 용돈을 어렸을 때 1,000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게임 한 판에 50원이었거든요. 이 1,000원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다 썼어요. 네. 네, 오락실 가갖고 20판에서 다 썼다고 엄마한테 빗자루로 맞고 그랬거든요. 네, 그만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스트리트 파이터, 뭐 류하고 캔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뭐 킹 오브 파이터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뭐 94, 95, 96, 97, 뭐 나중에 99, 2000 뭐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막 나왔었거든요. 오락실에서 이런 게임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중독자였어요. 게임 중독자. 나중에는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었고 PC방에서 했었죠. 이런 저는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게임이 끊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게 정말 다행히 한 고1 때인가? 중3 때부터 이때부터 거의 끊었습니다. 근데 뭐 방황하던 때는 조금씩 했고 또 한 20살 됐을 때 이때 좀 게임 많이 했어요. PC방 가갖고 뭐 이렇게 대포 쏘는 게임 있어요. 포트리스라고. 뭐 이런 게임들을 좀 했어요. 뭐 리니지 이런 거는 뭐 해본 적 없고 하여튼 저는 게임 중독자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거 진짜 게임이다 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20대 때 제일 재밌던 거는 압도적으로 연애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제 방송 들으신 분 20대 많진 않지만 내가 지금 미혼이다 하면은 연애를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남녀 상관없이 연애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심리파악, 그래 마음을 얻는 것, 이 모든 게 다 연애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면 나중에 사업을 잘해서 뭐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뭐 팩트니까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미혼이시라면, 기혼이면 곤란해요. 기혼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아직 미혼이시라면 연애를 좀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연애하는 거랑 어떤 면에서는 영업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영업과 마케팅이 궁극적으로는 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 판매는 되게 쉬워지거든요. 한 2020년도에 제가 많은 분들을 컨설팅을 했었는데 이때 컨설팅 했던 분들이 되게 잘된 분들이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거예요. 뭐 디테일하게 심지어 뭐 어떤 분께는 대사까지 써드리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 뭐 그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다 잘 됐죠. 근데 그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왜 그런 걸 시켰는지 이해를 하겠지만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겠죠. 네, 이게 다 마음을 얻는 데서 다 비롯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연애를 하세요. 네, 이게 20대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고, 결국에는 돈을 잘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돈을 버는 모든 행위는 저는 다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뭐 대리운전도, 뭐 누군가는 뭐 과외도,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 배민 라이더라고 하죠. 배달하는 거. 저는 이것들도 그냥 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주를 따와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가 돈을 받는다. 이 일련의 과정은 전부 다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이 저는 전부 다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사업 잘하고 있는 동생을 만났는데 뭐 이렇게 삼겹살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 친구도 사업을 되게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넥스트가 뭘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친구도 되게 검소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사업해서 꽤 벌었는데 이제 이 돈으로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소해서 또 이렇게 돈 쓰는 것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쓰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하니까 돈은 계속 벌게 되고, 검소하니까 돈은 안 쓰고 계속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는 사업보다 더 재밌는 일이 아마 거의 없지 싶다. 뭘 소비하는 게 재미없는 거는 다 느꼈을 거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매출이 뭐 1,000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뭐 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순간적으로 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확 증가해요. 네, 이 과정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네, 저도 겪었고 그 동생도 겪었고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소비를 해보면 이게 1,000만 원, 2천만 원 번다고 해서 실제로 부자가 된 게 아닌 거를 깨닫게 돼요. 왜냐면 1,000만 원, 2천만 원 한 달에 쓰는 게 순식간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냥 사고 싶은 거 몇 개 사면은 금액이 갑자기 막 올라가요. 뭐 하다못해 우리 뭐 에어컨하고 냉장고 최고급으로 이것만 바꿔도 한 5, 600만 원 금방 나가거든요. 1,000만 원, 2천만 원 벌어도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차 바꾸는 게 진짜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한 그냥 웬만한 그랜저 같은 차만 사도 한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소비로는 어차피 나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한 달에 1억씩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소비를 늘리면 이거는 어차피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어차피 이거는 허무하다라는 거를 극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통한 현금 흐름, 수익이 늘어나는 것과 소비로 인해서 지출은 이게 별개로 관리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사업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비에서 쓰는 지출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수익이 늘어나면 지출도 같이 늘어난다. 이러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건 다 부침이 있거든요. 상승할 때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상승에 맞춰서 지출을 같이 키워놓으면 지금같이 좀 불경기가 있으면 수익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출을 늘려놨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게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망한 케이스도 되게 많이 봤고, 사업을 해서 수익을 늘리는 건 좋은데 소비랑 엄격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업과 소비를 분리하는 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중요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돈 벌어서 이게 쓰기 위해서 버는 건데 그럼 어디다 쓰냐? 이런 걸 되게 좀 많이 또 물어보세요. 그럼 돈 벌어서 그럼 어디다 써야 돼요? 제가 월천 저축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월천 저축 그 컨텐츠를 몇 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걸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1,000만 원의 매출을 내고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과 월천을 저축하는 거는 진짜 난이도가 천지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월천 저축을 되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질문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월천 저축은 달성했다. 그 넥스트는 왜 안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넥스트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제 저축을 열심히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모았어요. 그럼 이제 넥스트는 뭐냐? 그럼 이것도 역시 저는 투트랙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월천을 저축하는데 사업도 계속해야 되냐? 사업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사업은 계속 벌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이라는 게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장이랑 쇠퇴밖에 없어요. 내가 현실에 안주하잖아요. 나 이쯤 하면 됐지 하고 유지하고 싶어. 내 마음은 이런데 현실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경기를 탓하죠. 그건 지금 불경기니까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자기 위안을 막 하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경기 탓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저 내가 게을러져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유지되는 건 없다. 성장 아니면 쇠퇴밖에 없다.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월천 저축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뭐 쓰지도 않을 건데 돈만 계속 모으면 뭐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업은 제가 아까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게임. 우리가 게임이 재밌는 건 잘하면 재밌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잘하면 어디서 돈이 나오나요? 물론 리인치 같은 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건 그냥 잘하면 그 자체로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포인트가 있어요. 게임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있죠.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어떤 게임이든 이런 포인트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그 자체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계속 올라가죠. 이 점수가 계좌에 찍히는 잔고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벌릴수록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계속 늘어나요. 제가 이걸 되게 일찌감치 느꼈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숫자다. 여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게임하면서 점수를 많이 따면 그 자체로 되게 즐겁고 재밌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면 통장에 찍히는 점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 자체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사업이든 투자든 이걸로 계속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안 쓰고 모으면 그럼 그 돈 어디다 쓰냐? 네, 그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은 공격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투자는 수비의 영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공격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팍팍 늘릴 수 있는 분은 되게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투자해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 벌리되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인 한도 내에서 계속 벌리는 거를 추천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매출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을 해서 내가 만약에 돈을 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만난 동생 같은 경우는 온라인 커머셜을 했거든요. 투트랙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아마존과 국내 쇼핑몰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 커머셜이라는 게 특징상 이게 처음에 뭐 많이 빵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대박이 나갔고 수익성이 되게 좋다가 이게 뭔가 잘 팔리는 걸 보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가격을 치면서 뭐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크게 먹을 게 없는 상태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소싱을 해야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떨어지기 전에 새 상품 개발하고 또 이건 이대로 떨어질 거고 또 새 상품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출을 늘려나가야 돼요. 소싱하고 개발하고 이거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자동화는 불가능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 온라인 커머셜 잘하는 분들, 상품 판매 잘하는 분들은 소싱하고 개발하고 기획하고 이쪽의 일들을 되게 잘합니다. 이거는 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 재밌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박람회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의 도매상에서 물건들을 소싱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물건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렇게 기획해서 팔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건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하고 예측을 하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되는 게 있고,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있고, 생각보다 더 잘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확인하는 즐거움. 네, 그게 제가 게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됐을 때 물론 속상하기도 하지만 뻥 터져갖고 잘 됐을 때 이때의 기쁨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재밌는 게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냥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게임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재미가 별로 없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게임 해갖고 내가 완전 초고수야. 점수가 되게 높아. 근데 이게 점수가 높다고 좋긴 좋고 재밌긴 재밌는데 사업을 통해서 돈 잘 버는 것보다 더 재밌진 않거든요. 진짜 찐 재미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통장에 돈 꽂히는 게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사업의 진짜 찐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항상 저는 뭐 나름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냥 될 거라고 예측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잘 됐을 때 그때보다 재밌는 거는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돈들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아까 월 1000 이상 모으게 됐다. 네, 최근에 저에게 제가 시킨 적도 없는데 간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월 1000을 저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좀 넥스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투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투자는 조급하면 안 돼요. 좀 시간을 두고 공부해야 돼요.
일단 저는 투자를 처음에 공부할 때 유튜브로 공부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공부하는 건 정말 얕은 정도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투자를 공부하고자 하시면 제가 항상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피터 린치가 쓴 책인데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정말 명저예요. 이게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책값도 비싸잖아요. 그쵸? 23,400원. 근데 이게 페이지 수가 두꺼워요. 책 자체가 두꺼워서 쌀 수가 없는 거고, 이기는 투자 뭐 이거는 사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월가의 영웅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주식 서적 아니냐, 나는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투자라는 게 다 거기서 거깁니다.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저는 잘 하지 않지만 뭐 채권이든 저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투자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피터 린치는 심지어 주식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투자는 내 집 한 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나와요. 실제로 주식을 먼저 투자하기보다는 내 집 한 채를 먼저 마련해라 라고 이 책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러면 지금이 최저인가? 이거 묻지도 따지도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찌됐든 허리 이하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점 찍고 그래도 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냥 사세요. 무주택자면 실거주도 좋고 갭 투자도 좋고 청약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내 가용 자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파트가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대단지, 이렇게 투자하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요. 아니, 떨어지면 어떡하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현재 무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현재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 샀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떨어진 게 오래 갈 수도 있죠. 그럼 이때 살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거 이상은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뭐 늦어도 5년 이내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네, 우리나라 좋은 입지에 아파트 대단지에 투자했는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요거 이상으로 올랐을 때 2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내가 설사 아주 타이밍 잘 잡아갖고 이때 샀다고 해도 뭐 이때 팔고 싶어도 이 기간이 2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면 그냥 뭐 지금부터 좋은데 사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 경매나 아니면 금매나 아니면 청약,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경매, 금매, 청약, 이렇게 사면 애초에 내가 요 시점이지만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경매나 금매나 청약을 통해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되 너무 미루지 말고, 그러다 내년에 또 올라가면 또 벼락거지 타령하게 되잖아요. 그쵸? 인간이 그렇게 되니까 무주택이라면 지금 뭐 한 채 정도는 좋은 입지에, 그리고 너무 영끌 심하게 하지 말고, 영끌은 현금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면 되죠. 내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이자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3, 4억 정도는 대출 받아도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1주택자다. 1주택자 하면은 좀 갈아타기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2017년이나 한 2019년 이전에 1주택이었다. 그럼 이때 만약에 청약으로 당첨됐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니, 이렇게 좋은 시기에 1주택으로 당첨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소액으로 빌라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일단 비과세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2017년이나 뭐 2019년 이전에 1주택을 청약으로 당첨이 됐다. 그럼 여기 양도 차익이 크잖아요. 이 양도 차익을 일단 비과세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더 좋은 입지로 옮겨 타는 게 좋습니다. 갈아타기를 꼭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큰 경우, 최근에 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 하면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쌀 때 잘 샀다.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샀는데 뭐 10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7억 정도 된다. 그래도 뭐 양도 차이 꽤 크잖아요. 그쵸? 그럼 요런 상태라면 그냥 일단 매도를 하시고
조금 싸게라도 팔고 내가 그동안 모은 돈과 매도 금액을 합쳐서 비과세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입지로 가면 더 좋고, 안 되면 좀 비슷한 입지에 만약에 59제곱미터 살았으면 84로 가거나 뭐 요런 거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지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더 좋고, 그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냥 여기나 여기나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비과세를 챙기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애매한 게 사실 이렇게 다주택자거든요. 다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주택 투자를 또 한다. 개인적으로는 좀 말리고 싶어요. 이거는 좀 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다주택자인데 주택수를 더 늘린다. 이거는 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지 않나. 왜냐하면 취득세 한 12%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양도세도 중과되니까, 그리고 뭐 종부세를 낼 수도 있고, 진짜 남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 분이시라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건 위험해서 안 한다, 나는 오로지 부동산이다 하시는 분은 상가나 토지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렴한 물건들이 뭐 경매든 일반 매매든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자율 부담이 지금 되게 좀 심한 상태거든요. 금리가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뭐 한 0.5% 뭐 요 정도에서 한 3.25%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저렴할 때 상가나 토지를 투자하신 분은 아마 지금 버티기가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올해 말부터 내년 사이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하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약간 거래가 조금씩 생기고 있으니까 다주택자 분이시라면은 오히려 주택수를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주택을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해서 주택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해요. 주택수를 좀 줄이고 주식이나 코인은 절대 하기 싫다, 뭐 이것도 관심을 조금씩 가져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니까 부동산의 수비는 잘 돼 있을 테니까 이런 거 공부를 해보면 그래도 시장을 읽는 눈 자체가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인생을 걸진 마시고 내 수준에 맞게 소액으로 뭐 100만원 이하, 아니면 좀 여유가 좀 있으시면 뭐 1000만원 이하, 뭐 이렇게 좀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상가나 토지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내년이나 뭐 이럴 때는 기회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책 2권 추천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책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있어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뭐 이런 책 아시죠? 이 책. 가격도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18,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쵸? 12,000원인데 10% 할인하면 18,000원. 진짜 엄청나게 저렴한 책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1999년인가? 뭐 그쯤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게 코스톨라니 투자 총서가 이렇게 3권이 있거든요. 돈 뜨겁게랑 투자는 심리게임이다랑 뭐 실전 투자 강의, 이렇게 3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3권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는 이 한 권을 3번 읽으세요. 그게 훨씬 빠르고 도움도 많이 됩니다.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다 한 것 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니까 이거를 최소한 한 3회독 정도 하셔라. 아주 좋은 책입니다. 코스톨라니 달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뭐 지금은 제 생각에 지금은 한 이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바닥 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 아니면 여기쯤이니까 뭐 둘 다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월천 저축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투자를 막 불릴 수 있는 수단이라기보다는 투자는 가로하고 저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 현금 저축은 좀 애매하니까 이런 투자 상품에 저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생길 때마다 주식 계속 사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현금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1,000만원만 있어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되면서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파트든 뭐 상가든 뭐라도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이 있어요. 1,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있으면 현금 가지고 있는 걸 극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도 사야 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일단 좀 버려야 돼요. 뭐라도 사야 돼, 이건 현금은 쓰레기다, 뭐라도 사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좋은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현금은 준비해둬야 돼요.
현금이 있으면 뭐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현금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돈이 있다. 뭐 한 1억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투자를 하더라도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상가든 아파트든 뭐 부동산이든 뭘 사든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5천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있다고 1억을 다 쏟아붓는 현재 경제 상황이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는 될 것 같다. 여기를 무릎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뭐 어깨라고 생각하고 무릎 이하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경제 상황상 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거를 리세션이라고 하죠. 네, 경기 침체. 네, 갑자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현금을 꼭 준비해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상승 국면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번 정도의 큰 하락이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다시 오는데 저는 한 2, 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요런 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 현금 비중 0%야. 그러면 이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다주택자 분이면 주택수를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주택수를 줄여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잖아요. 주택수가 지금 많아서 여러모로 답답할 거예요. 물론 잘 안 팔려서 못 팔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부동산에 매도는 좀 내놓으세요. 팔릴지 안 팔릴지는 일단 매도를 내놓은 다음에 사겠다는 사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달린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일단 매도를 부동산에 내놓는 것까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팔릴지 안 팔릴지는 다시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은 어찌됐든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뭐 살까요? 3,000만 원인데 뭐 살까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어찌됐든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5,000만 원을 만약에 현재 산다.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 물리는데 이거 괜찮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톨라니 달걀이 이렇게 있으면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이 국면 전부 다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를 두고 보면 1번과 2번에 있다고 보면 1번에서도 사야 되고 2번에서도 사야 됩니다. 코스톨라니 책 보면 이게 투자총서 1이잖아요. 투자총서 2에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게 표지가 좀 달라요. 좀 보여드리면 뭐 이 그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되게 옛날 책이거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제가 산 거예요. 이거 책이 2001년 책입니다. 진짜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의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 안 봐도 돼요. 이거 안 봐도 되고, 돈 뜨겁게만, 네, 3번 읽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물 시장에서 하락기에 미를 살 수 없다면 상승기에도 미를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승기에도 어차피 못 사요. 투자자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때 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쵸? 이 수익률 마이너스가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이 좋으면, 그러니까 뭐 내가 좋은 주식에 투자했어, 내가 좋은 코인에 투자했어, 혹은 내가 좋은 부동산에 투자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수익률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어깨나 무릎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물론 뭐 심하게는 마이너스 40%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는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코스톨라니 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돈 뜨겁게라는 책을 보면 수면제 얘기를 했거든요. 하락장이 오면 그냥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고 3년 있다가 일어나면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0%인 걸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사람은 수익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물려 있더라도 물론 손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세컨 찬스를 찾을 수 있고, 근데 단순히 수익률을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그냥 보지 마세요.
네, 그냥 닫아놓고 네, 어플 지우고 네, 보지 마세요. 언제까지? 호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깨 이상 됐다고 생각하면 네, 이때부터는 네, 매도를 해야죠. 네, 매도한 다음에 더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내 게 아니다 하고 까치밥 같은 거죠. 이 매도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이 다음 사람이 먹을 것도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판 다음에는 굳이 더 보지 마세요. 더 올라가면 아, 나에게 산 사람도 수익을 봤구나 하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이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럼 나한테 사간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요즘에 팔아가지고 네,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당신도 수익을 좀 보세요 라는 마음으로, 좀 좋은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려있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품이 좋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매수를 하세요.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투자를 할 때 낱말 듣고 좋다는 말에 혹해서 산다, 이렇게 혹해서 사는 습관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고쳐야 돼요. 내가 낱말을 들어서 힌트를 얻었더라도 내가 나름의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다음에 확신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좀 더 살 수 있죠. 제가 아까 코스톨라니 달걀을 이렇게 그렸죠.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요때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근데 빨리 사지 말고. 분할 매수를 초보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할 거다. 그러면 3,000, 3,000, 4,000 이렇게 세 번에,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사고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오늘, 내일 글피,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그냥 세 번에 나눠서 한 번에 산 거예요. 이거는 시세 변동폭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때 샀다면 그냥 기다리세요. 뭐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나면은 그때 뭐 추가로 조금 살 수는 있겠지만 그냥 기다리세요. 네. 처음에 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확 빠졌다. 그럼 이때 요때 뭐 마이너스 한 40% 됐다. 확신이 있다면 네, 요때 좀 더 사면 되죠. 이때 만약에 1,000만 원을 산다. 100만 원 정도 사고, 요때도 한 100만 원 사고, 그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사고, 이렇게 10번에 나눠서 사는 게 그게 분할입니다. 1년에 걸쳐서 산다. 네, 그게 분할 투자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걸쳐서 샀다. 그 분할 투자가 아닙니다. 분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최소한 한 5달에서 10달 정도 진짜 말 그대로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 시점에는 비트코인만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알트, 뭐 이렇게 리플 요즘에 소송에서 이겼다고 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사면, 사서 또 물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살 때가 아닙니다. 네, 알트는 아직 살 때가 아니에요. 진짜 완전 불장이 왔을 때, 네, 그럴 때면 모를까, 지금은 알트장이 오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만약에 코인을 투자할 거면 비트코인만 투자하세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저는 좀 사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오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저는 요런 기회가 물론 여기에서 다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현금 보유하려고 현금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기에 대응하는 현명한 처사는 네, 현금 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잘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또 상품들을 사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오르면 기존에 투자한 상품이 오르니까 뭐 저한테 나쁠 게 없잖아요. 떨어지면 현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살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중립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고 맞든 틀리든 저는 돈을 버는 거죠. 만약에 진짜 큰 하락이 왔어. 그때 보유한 현금으로 사면 되고, 하락이 안 오고 그냥 올랐어. 그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네, 걔네들이 오르니까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보면서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떨어지면 좀 사고, 많이 오르면 좀 팔고, 이런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는 결국에 대응이다. 투자는 예측이 아닙니다. 네, 투자는 대응입니다. 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투자 격언이죠. 공포에는 매수할 때고요. 탐욕에는 매도할 때입니다. 이게 많이 오르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있거든요. 네, 수익 실현해야 돼요. 네,
수익 보고 파는 걸 익절이라고 하는데, 익절을 이것도 분할 익절로 팔면 되니까 한 번에 꼭대기 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팔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팔면 되죠. 익절도 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은 잘하는데 익절은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에 물려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현금이 없어서 이제 추가 매수를 못 하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은 현금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럼 이거를 쳐다만 봐요.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난 거를 계속 보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가져갈 거라면, 내가 만약에 뭐 존버를 택했다 하면 보지 마세요. 네, 내가 현금이 있어서 추가 매수할 거 아니면 그냥 안 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뭐 플러스 5% 된다, 마이너스 40%에 물려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플러스 5% 되면 너무 행복해갖고 호로록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마이너스 40%에 물려있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저는 오히려 살 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쯤 되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뭐 이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와도 이게 한 마이너스 40% 되거든요. 되게 아프죠. 여기서 산 사람은 한 마이너스 70% 될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수 있는데, 요때 5% 올랐다고 쪼로록 하고 팔아버립니다. 네, 이게 좀 제일 아프죠. 제 주변에도 부동산을 이렇게 파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샀다. 그래서 계속 갖고 있다가 진짜 안 오른다. 한 2016년에 조금 올랐어요. 이제 여기 계속 마이너스 뭐 한 20%에서 40% 이렇게 힘들게 물려 있다가 이제 조금 오르니까 본전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이때 호로록 팔아버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 다음에 스토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막 엄청난 불장이 왔었잖아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죠, 뭐. 그러니까 이때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계속 오른 거. 이거 진짜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인데 매도하면 무주택 되잖아요. 무주택을 좀 만든 다음에 더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 너무 무섭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고 떨어진다, 숏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쵸? 숏에 베팅하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찌됐든 우상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려갈 거를 확신을 갖고 무주택 포지션에서 갖고 간다, 이거는 너무 저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가 매도를 한다면 저는 일단 바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데로 갈아타기 하는 거는 찬성인데, 매도하고 무주택 포지션으로 간다? 이건 숏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 너무 무섭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돈 벌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바로 더 좋은 데로 매수하고, 그냥 1주택은 그냥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포지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로 더 살까요? 이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1주택은 최소한 유지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투자 공부를 그래도 제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한 18년 했잖아요. 책도 많이 읽었고, 투자 공부를 하면서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투자를 통해서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많이 벌진 못했어요. 쌀 때 사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이거 쌀 때는 잘 사는데, 이게 올랐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팔아버려갖고 뭐 큰 수익을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크게 손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투자해서 이득을 봤으면 봤지. 그런 데는 그래도 공부한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끝까지 먹는 거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홀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비트코인도 모으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2, 3년 후에 불장이 온다, 코인 불장이 온다, 뭐 빠르면 내년에 온다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이때도 그냥 안 팔고 더 가져가서 한 10년 정도 보유를 좀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한 10년 정도 보유하면은 10배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뭐 전 사업하면서 돈 벌고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팔 필요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쯤 되면은 좀 이제 많이 올랐을 테니까, 네, 뭐 달걀 한 두세 개는 더 높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의 가격과는 대단한 격차를 보이지 않을까 하고 좀 더 시계열을 좀 길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장기 보유를 하고 싶다.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좀 힘을 빼야 돼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10억 있어. 근데 10억을 다 쏟아 부었다. 그러면 부동산은 그나마 가능한데 주식이나 코인을 10억어치, 내 전 재산이 10억인데 10억어치를 다 샀는데 나는 힘을 진짜 잔뜩 준 거죠. 내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모았는데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정말 하고 싶다면 비중을 좀 낮춰야 돼요. 이거를 안 해보신 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등락이 조금만 생겨도 한 10%만 생겨도 1억이 오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레버리지까지 좀 썼다. 대출을 좀 받아서 했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 오가거든요. 장기 보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10년을 갖고 있는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너무 힘든 영역이에요. 진짜로 장기 보유를 원하신다면 내 전 재산의 비중에서 한 10% 이하로 가져가야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장기 보유를 원하면 조금만 가져가세요. 힘 빼고, 힘을 빼야 오래 가져갈 수 있다. 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일단 부자가 되려면 월천 저축을 좀 많이 도전을 해보시고, 일단 이거를 달성했다면 일단 현금 보유를 하시고, 현금 보유가 되게 어렵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좀 하락장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상승 초반에까지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됐으면 어깨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매도도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 1년의 과정들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많이 막히실 텐데, 막히더라도 좀 뭐 투자 공부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죠. 근데 진짜 큰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여기에 좀 더 많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수준은 아니거든요. 우리 제 주변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이루고 계세요. 네,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많습니다. 제 수강생 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거를 먼저 도전해 보시고 차곡차곡 하나씩 잃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100억 부자가 되면 뭐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만약에 순식간에 100억 부자가 됐어. 100억 벌었어. 뭘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꼭 100억을 벌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꼭 100억이 필요한 일이 아닌데 100억 부자에 너무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과정을, 이 자체가 게임입니다. 네. 이걸 좀, 이 과정을 즐겁게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잃어보시면 좋겠어요. 게임이니까 좀 즐기면서 돈 벌고 부자 되고, 네, 그런 여정을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공한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광고 좀 할게요. 상가생기초 2기 모집을 합니다. 올해 1월 달인가? 상가생기초 1기를 했었는데 그때 인기가 대단히 좋았어요. 8월 10일 날 목요일 오전 11시에 접수 시작이거든요.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면 나오거든요. 네,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공지에도 있어요. 상가생기초 2기 모집. 네, 이걸 누르시면 여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맨 아래쪽에 환불 규정은 꼭 확인하시고, 상가생기초 2기 접수. 네, 근데 8월 10일 오전 11시부터니까 그 전에 접수를 하신 분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11시 이후에 또 접수하시면 돼요. 줌으로 수업 2번 하고 오프라인으로 현장 임장 수업 2번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녹화본 당연히 드리고요. 3기 할 때 보충 수업도 가능합니다. 정보 입력하시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션이 다주택자거든요. 다주택자가 주택으로 투자를 한다. 저는 이게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취등록세가 일단 12%가 넘죠. 취등록세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양도세도 좀 중과되잖아요. 뭐 한시적 면제도 좀 해주긴 한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가가 실제로 자영업 하실 분들도 상권을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게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만 해도 상가가 공실이 없었어요. 상가 가격이 제일 비쌌어요. 상가 가격 꼭지점이 작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해 초부터 이제 공실도 조금 늘어나고 상가 가격도 고금리 영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튜브에 상가 특강 치면 제가 무료로 강의한 것들이 있는데, 상가 투자는 저금리 시대에 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 시대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수익률이 높다는 뜻은 상가 가격이 낮다는 소리예요. 상가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그쵸? 모든 투자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게 가장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상가 가격이 싸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상가들을 그래서 계속 작년 말부터 꾸준히 계속 보러 다니고 있어요.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가를 보면서 공실이 늘어나는지 시세 파악과 임대료를 계속 조사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정점을 확실히 지났어요. 피크는 작년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고, 작년 겨울부터 이제 고금리 시작하면서부터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강남역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높아지고 공실이 많아지면 그때가 상가 투자의 최고 기회거든요. 상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린 상가들, 구분 상가라고 하죠. 칸칸이 쪼개져 있는 근린 상가들이 있고, 아니면 건물 통으로 돼 있는 빌딩이죠. 빌딩은 근린 상가에다가 플러스 경영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린 상가 다 합한 것보다 그래서 빌딩이 더 비쌉니다. 빌딩도 고금리 시대와 공실이 늘어나면 빌딩 가격이 확 떨어져요. 네,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 내년 정도를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공부를 충실히 해놓으면 내년에 좋은 기회에 빌딩 투자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기회가 많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딩 투자할 때 전액 다 본인 현금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100억짜리 빌딩이다. 내 돈 20억이랑 대출을 80억 받거든요. 근데 이 대출 80억에 대한 고금리잖아요. 이자가 월세로 충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내 돈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 현금 흐름인 거예요. 아니, 빌딩은 내가 수익형으로 돈 벌려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대출을 이렇게 이빠이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오히려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공실이 그나마 별로 없어서 버티고 있는데 공실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내년에 아마 경매로 빌딩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러면 진짜 기회가 많죠. 그래서 경매를 알고 상가를 알면 내년에 큰 기회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60%에서 70% 확률로 매우 높은 확률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면 공부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늘 그렇지만 매우 가성비 강의지 않습니까? 20만 원에 줌 강의 2번 하고 오프라인 강의 2번. 오프라인 현장에서 임장 수업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한번, 동탄에서 한번 하는데 자세한 거는 이 글 읽어보면 다 써 있으니까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니까 이 글 보셨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